2026년 어느 날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한국 대통령이 붉은 카펫을 밟고 걸어가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표정이, 미국 국무부의 성명이, 일본 언론의 논조가 모두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잡는 건가? 아니면 미국을 떠나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방중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처음으로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공식화한 순간이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편이 아니라 모두가 신경 써야 하는 중심축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건 한국이 아니라 바깥 세계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한 순간 세계 외교판이 얼어붙었습니다. 2025년 1월 한국 정상의 중국 국빈 방문 소식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 자체가 갖는 무게감, 그리고 그 시점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기술, 안보 모든 영역에서 충돌하던 바로 그 시기에 한국이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영내 외교 구도의 균열 신호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BBC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 주목이라며 분석 기사를 연달아 내보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이 새로운 외교 노선을 실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보도들 어디에도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다거나 중국 편으로 넘어갔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대신 전략적 자율성 균형 외교 독자 노선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뭔가 새로운 흐름을 감지했지만 아직 정확히 정의할 수 없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워싱턴의 반응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공식 성명에서 동맹국의 외교 활동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과거였다면 즉각 나왔을 우려 유감 같은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잘못 건드렸다가는 더 큰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의외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환영 만찬에서 통일과 포용의 정신을 강조하며 한국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과거처럼 역사인식 사드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래지향적 협력, 공급망 재편, 문화 교류 확대 같은 실리적 의제를 앞세웠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당황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중국 접근이 동아시아 질서에 미칠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분석 기사를 실었고,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 공조의 균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직접 비난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끄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완전히 경도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가?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조금의 경계심. 한국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행위자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방중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위치를 재정의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세계는 한국을 오랫동안 미국의 동맹으로만 인식해왔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확실한 파트너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방위비를 분담하며 북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구조. 이 틀은 70년 넘게 유지되어 왔고 세계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유럽의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을 미국 안보 우산 아래의 경제 강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독일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는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안보적으로는 미국 의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의 동아시아 전문가는 한국 외교는 미국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공개 강연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식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한국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핵심 거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국제관계 교수는 인터뷰에서 한국은 서방 진영의 일원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시아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싱가포르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교 선택지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도의 한 외교관은 비공개 세미나에서 한국은 미중 갈등에서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시각은 단순히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환태평양 경제동 반자협정 참여 검토, 인도태평양 전략 통참. 이 모든 것이 미국과의 공조를 전제로 했습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면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미국과의 동맹을 재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예측 가능한 행위자로 분류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따르고 중국이 압박하면 버티는 나라. 자체적인 전략보다는 동맹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나라. 이것이 2020년대 초반까지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의 방중은 이 모든 전제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묵인이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 한다는 신호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 국제정치학 교수는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잘못 읽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 자신만의 전략적 판단을 갖춘 독립행위자일 가능성을 간과했습니다. 호주 로위 연구소는 긴급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외교 노선 변화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칠 파장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아시아 전문가는 한국이 스스로를 미중 사이의 중재자로 포지셔닝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그림자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주체로 말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었고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제품이 중국으로 흘러갔고 중국은 이를 가공해 다시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국의 대미 안보 협력도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규모는 2023년부터 다시 확대되었고 한미일 삼국 안보협의체는 정례화되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즉 해구산 제공도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핵전략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논리라면 이 두 가지는 양립하기 어려웠습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착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안보 체제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건 모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결국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쪽 모두와의 관계를 동시에 심화시켰습니다. 미국과는 첨단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과는 전통 제조업 분야의 교역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칩사 동맹에는 참여하면서도 중국과의 배터리 소재 협력은 계속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를 보면 더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꾸준히 세계 10위권을 유지했고 국가신용 등급도 상위권에 안착해 있었습니다. 경제 규모 대비 무역 비중도 여전히 높았습니다. 즉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론이었습니다. 한국 국내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필요하다는 응답도 60%가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두 가지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 다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의 한 교수는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분법적 선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외교적 줄타기가 아니라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실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의 분석 보고서는 한국이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와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끼인 나라가 아니라 연결하는 나라로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고.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니 또 다른 데이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외교 활동 범위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은 비동맹 중견국 외교를 본격화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했고 중동 산유국들과 에너지 협력을 확대했으며 아프리카와 중남미에도 진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한국이 협의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방안을 제안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며 북한 문제뿐 아니라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같은 글로벌 의제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30건이 넘는 자유무역 협정 관련 협상과 개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모두와 개별적으로 통상 협의를 이어갔고 동시에 영내 포괄적 경제동 반자협정 RCEP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방산 수출 데이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은 2022년부터 방산 수출 규모가 급증하며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니었습니다. 군사협력은 외교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기술협력 분야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과 협력하면서도 자체 기술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 공장에 투자했지만 동시에 국내 연구개발도 강화했습니다. 문화 분야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에서 소비되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급상승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는 한국학 과정이 개설되었고 브라질과 멕시코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외교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영국 채텀하우스 보고서는 한국이 전방위 외교를 구사하며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한국이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외교적 위기 상황에서 보인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한국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은 유지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협의는 러시아와도 이어갔습니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면서도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서지 않으면서도 인도주의 원칙은 지켰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반응하는 외교를 하지 않고 주도하는 외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자 세계는 한국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비교 대상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습니다. GDP 규모도 컸고 기술력도 뛰어났으며 외교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G7에 들어갔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도 여러 차례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명확히 미국 편에 섰습니다. 쿼드 안보 협의체를 주도했고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대중국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고 대만 해협 문제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일본의 선택이었고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며 영내 안보 질서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도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경색되었고 경제 협력은 제한되었으며 외교적 선택지는 좁아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대화는 계속했습니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라는 이분법을 넘어 양쪽 모두와 다층적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일본이 선택의 외교를 했다면 한국은 병행의 외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 대상은 호주였습니다. 호주는 한국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 그런데 호주는 2020년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요구하며 중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호주산 와인, 보리, 석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수입을 제한했습니다. 호주 경제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산업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호주 정부는 미국, 영국과의 오커스 동맹을 강화하며 대응했지만 경제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2023년 들어 호주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뒤였습니다. 한국은 호주의 사례를 보며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있을 때도 정면 대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갈등을 겪었지만 외교 채널은 끊지 않았습니다. 경제 보복이 있었지만 장기적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의 한 교수는 세미나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본과 호주는 원칙을 앞세워 명확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실리를 추구하며 유연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했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의 동아시아 전문가는 칼럼에서 한국의 외교는 줄타기가 아니라 다리 놓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는 대신 양쪽을 연결하는 역할을 자처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세계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다른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의구심과 냉소는 조심스러운 인정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이 무모한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계산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외교협회 CFR의 한 선임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동맹의 틀 안에 머물면서도 독자적 외교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중견국 외교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 싱크탱크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가 유럽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는 한국이 미중 경쟁 구도에서 제3의 길을 실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긍정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한국의 사례는 이들에게 하나의 참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태국 출라롱콘 대학의 한 국제정치학 교수는 인터뷰에서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유연성은 아세안이 추구해온 중립 외교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의 외교 노선이 영내 중소국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동에서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이들에게도 이어서 작성이요. 오전 백사. 유용한 참조점이었습니다. 카타르 도하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이 실용 외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처럼 한국을 압박하거나 회유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질적 협력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문화 교류 확대. 중국은 한국을 설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독자 행보를 견제하기보다는 한국의 역할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이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재정의했습니다. 감정의 전환은 명확했습니다. 처음에 전화라 뭐 하는 거야? 에서 전화라 제법인데? 로, 그리고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변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실험하는 선도 국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이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외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인에게는 독특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끝까지 버티는 힘과 위기 때 뭉치는 본능이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이 거대한 세력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인들은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대지 않으면서도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조선시대 4대 외교가 대표적입니다. 명나라와 조공 관계를 맺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주성을 지켰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복속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외교적 수사와 실제 행동을 분리하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이 특성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위기가 닥치면 이념과 계층을 넘어 뭉치는 단결력. 이것이 한국인의 DNA에 새겨졌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는 치욕을 겪었지만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단기간에 외채를 갚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은 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K방역이라는 모델을 만들어냈고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신속한 의료 대응.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이런 특성은 외교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압박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경제 보복이 와도 버텼고 외교적 고립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벌고 대안을 찾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한국인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며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데 익숙했습니다. 이것이 외교에서는 기민한 대응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정세 변화를 재빠르게 읽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며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문화적 개방성도 한몫했습니다. 한국은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적었습니다. 중국 문화, 일본 문화, 서구 문화를 모두 흡수하면서도 자기 정체성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개방성이 외교에서는 다양한 국가들과 소통하는 능력으로 발현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한 인류학 교수는 논문에서 한국인의 집단적 회복 탄력성은 역사적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적응 메커니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사회학과 연구팀은 한국 사회의 위기, 대응 패턴에는 공동체주의와 실용주의가 결합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외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된 생존 본능,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 그리고 빠르게 적응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은 지속 가능한가?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되면 한국도 결국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그늘에 숨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6년 방중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의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니지만 모두와 함께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전략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제 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언젠가 한국도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압박에 굴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의 존중을 얻어낸 나라.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한 정치학 교수는 최근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국제 질서에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동아시아 센터장은 칼럼에서 한국의 외교는 작은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본질적 특성 때문이었을까요? 한국인들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배웠습니다. 버티면 기회가 온다는 것을,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빠르게 움직이면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 경험이 지금 외교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강대국들이 더 강하게 압박해올 때도, 국제 질서가 더 불안정해질 때도 한국은 지금의 전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다른 나라들처럼 선택의 기로에 설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강대국 사이에서도 독자적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2025년 1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품고 있는 어떤 힘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